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그 오래된 코트 아직 있어요? 제가 입어보고 싶어요. 빈티지 코트라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 그 갈색, 겨울 외투를 말하는구나. 창고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문이 끼익 소리를 냈고 먼지 쌓인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헌 옷들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꺼내 뒤적이자 진한 갈색 울 코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자랑이던 외투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새 옷들이 생기면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 다락에 밀어 넣어둔 옷이었죠.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빈티지 감성이라 한다니 세상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코트를 털어내는데 주머니 한쪽이 불룩했습니다. 손을 넣자 바스락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헤어져 있었습니다. 우표도 오래된 모양이라 적어도 수십 년은 지나 보였어요. 받는 사람 칸에는 제 이름, 보낸 사람은 공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게 왜 내 외투 속에 있지?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마치 이 안에 제가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까 말까? 저는 편지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다락방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그 사이로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객지에서 혼자 살던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좁은 월세방, 그리고 한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던 작은 서점 주인 아저씨. 저는 편지를 꼭 쥔 채 천천히 그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50년 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상경해 공장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9시에야 끝나는 하루. 실밥을 보느라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죠. 한 달 내내 일해도 월세와 밥값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향 부모님께는 얼마라도 보내드리려고 점심을 거르곤 했습니다. 돌아가는 월세방은 방 한 칸짜리.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었습니다. 연탄값 아까워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 떨면서 잠들곤 했죠. 밤이면 방에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창밖 다른 집들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늘 고팠고 마음은 더 허했습니다. 친구도 기댈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근길 골목 끝에 있던 작은 서점이었어요. 서점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했고 낡은 형광등 불빛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어요. 나무 책장에는 소설, 시집, 잡지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을 살 돈은 없었지만 그냥 들어가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글자를 읽다 보면 잠시나마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서점 주인은 40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희끗해진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빛. 처음 서점에 들어갔을 때 아저씨는 책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 구경만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거의 매일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고 아저씨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퇴근길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말 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하루를 알아봐 준다는 것만으로 이상하게 덜 외로웠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 서점과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그 아저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서점 아저씨와의 기억은 몇 장면으로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 오던 날입니다. 우산도 없이 퇴근하던 길, 갑자기 쏟아진 비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저씨가 말없이 수건 하나를 건네고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세요. 비가 너무 세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월급 전날이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라면 한 봉지 살 돈도 없는 날. 서점에 들어가긴 했지만 책을 집어들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던 책 뒤에 새로 들어왔어요.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책은 읽히려고 있는 거니까요. 외상으로 시집 한 권을 쥐어주시던 그 손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시집을 품에 안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밤마다 같은 시를 읽으며 마음을 추슬렀어요. 다음 월급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서점에 달려가 책값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울던 날입니다. 공장에서 억울한 일로 크게 혼이 난 날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었습니다. 퇴근에 서점 문을 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지 한 장과 의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저는 서점 구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책을 정리하며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밤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감기에 걸렸을 때입니다. 열이 나고 목이 아팠지만 공장은 쉴 수 없었어요. 퇴근길에 서점에 들르자 아저씨가 제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잠시 후 아저씨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감기약과 꿀 한 병이 들어 있었어요. 집에 가서 드세요. 꿀은 따뜻한 물에 타 드시고요. 저는 그날 밤 약을 먹고 꿀물을 마시며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삶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었다는 걸, 말없이 먼 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 겨울 큰 소식이 닥쳤습니다. 회사에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통보해 온 겁니다. 따라가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고 안 가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점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주 뒤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 보낸 사람 이름은 비어 있었고 우체국 소인을 보니 서점 근처였습니다. 아저씨가 보낸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 이상 상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장 이전 서류, 방 빼는 문제, 짐 정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겨울 외투 주머니에 툭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지 뭐. 그날 밤 짐을 싸다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흘렀습니다. 방도 정리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서류도 챙겨야 했습니다. 편지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서점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점 앞에 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서점 간판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책장도 책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근처 분식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거기 찾으세요? 네, 서점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몰랐어요. 올해 앓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원래 안 좋으셨다던데. 멀리 있던 조카가 와서 정리하고 갔어요. 혼자 사셨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텅 빈 서점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착한 분이셨는데 애들 책도 많이 빌려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장사는 안 돼도 사람 좋은 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보내버렸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도 외투 주머니 속 편지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공장에 들어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몇 년 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삶은 바쁘게 흘렀고 서점 아저씨에 대한 기억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그 외투는 결혼 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습니다. 낡기도 했고 새 옷이 생겼으니까요. 그대로 창고 구석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과 늙어가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어느새 저는 7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락방에서 그 외투를 꺼내들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편지 한 장을 5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저는 다락방 바닥에 앉아 50년 동안 외투 속에 묻혀있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을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제가 놓쳐버린 시간과 마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아서요. 그래도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2장.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점 아저씨의 글씨체와 말투였습니다. 요즘 밤마다 방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계신 걸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퇴근하실 때마다 많이 지쳐 보이셔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 늘 걱정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구나. 가끔 서점에서 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책만 정리하고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책 속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은 현실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 문장을 읽다가 저는 숨을 고르러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많은 걸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시집 한 권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당신이 서점에 오실 때마다 저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제 서점을 찾아와 책을 읽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저씨 또한 제 발자국 소리에 위로를 받고 계셨다는 것을요.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제 손은 더 떨렸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곧 이곳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직접 말하려다가 괜히 무거운 걱정을 얹어드릴까봐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비워도 당신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면 꼭 다시 책을 펼쳐주세요. 당신은 이 차가운 도시에서 혼자 견디고 있는 강한 분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세요. 제가 당신께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요. 부디 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서점 주인이 이름은 끝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을 쓰기 위해 그 분이 얼마나 오래 저를 지켜보고 계셨는지, 왜 그때 읽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었을까? 저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을 버티며 살아온 시간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힘든 시절을 버텼다고, 그 서점이 내 젊은 날을 지켜줬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신 분께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그 마음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자비는 이름을 숨기고 공덕을 짓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고. 서점 아저씨는 왜 편지 끝에 이름 하나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직접 인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사라지듯 떠나셨을까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선행은 물이 흘러가듯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빚졌다는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한다고도 했지요. 아저씨는 제가 고맙습니다. 은혜 갚겠습니다. 하는 말조차 짐이 될까봐 그마저도 남겨두지 않으려 하셨겠지요. 그저 제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일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 삶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본인은 굶으면서도 저에게 많은 밥을 든든히 먹이셨죠. 겨울이면 이불을 제 쪽으로 더 끌어당겨 덮어주시던 손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가난하다고 교과서도 못 사들고 온 저를 불러 아무 말 없이 공책과 연필을 책상 위에 놓고 가셨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내어주던 사람, 무거운 짐을 들어준 사람, 떨어뜨린 지갑을 손에 쥐어주던 사람. 그 모든 작은 친절이 모여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혼자 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손길들이 뒤에서 받쳐준 인생이었더군요. 생각해보니 나 또한 누군가에겐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혹은 어느 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낯선 사람에게 내가 건넨 한마디 말,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은 우리가 서로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를 살게 한다고요. 이제 저는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종이에 쓰는 대신 살아가는 방식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부처님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아저씨, 잘 지내시지요? 그때 보내주신 편지 50년이 지나서야 읽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께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드리고 겨울밤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도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붙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어느 누군가에겐 서점 한 구석 의자처럼 올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손녀에게 코트를 건네주며 저는 편지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응, 할머니가 평생 잊고 살았던 고마운 분의 편지야. 할머니, 울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벌써 할머니한테 그런 사람이란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도 오늘 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살면서 내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 말없이 지켜봐 준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얼굴 말입니다. 전화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조용히 인사해 보세요. 그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누군가의 외투 속 편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떠올리는 그 순간 우리의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은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마음 선방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